네, 안녕하세요.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윤영입니다. 오늘 저는 불안의 이해와 조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죠. 하지만 때로는 이 불안이 너무 커져가지고 생활을 좀 방해하거나 삶을 좀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런 불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중에서도 병적 불안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조금 정확하게 살펴보고요. 이어서는 이제 불안 장애에 대한 치료와 함께 정신과에서 많이 시행하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이 불안의 증상 조절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을 사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 너무 불안하다. 찝찝하다. 걱정된다. 요런 표현을 일상에서 우리는 참 많이 하고 많이 듣기도 하는데요. 그냥 가볍게 생각해 봐도 건강 관련한 문제라든지 직장에서 업무 스트레스 관련한 문제라든지 친구 관계 문제라든지 경제적 문제라든지 가족 관련한 어떤 갈등 문제라든지 이렇게 삶의 거의 전반을 차지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걱정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불안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저 역시도 사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발표 내용이 여러분께 잘 전달될까 요런 걱정에 조금 불안을 느끼고 있기도 하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이유들로 지금 불안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불안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살펴볼게요. 불안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요. 특정한 대상이 없이 막연히 나타나는 불쾌한 정서적 상태로 안도감이나 확신이 상실된 심리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긴장이라든지 걱정, 우려 요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요. 예측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긴장하고 좀 대비하게 만드는 약간 긴장감 있는 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상으로만 보면 뭔가 되게 불편하고 불쾌해 보이고 좀 부정적인 감정으로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불안은 한편으로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감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위험을 좀 피할 수도 있고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요. 미래를 열심히 대비하기도 하고요. 스스로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 자체는 좀 불편해 보이기는 하지만 없애야 하는 감정은 절대 아니고요. 삶을 좀 안전하게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꼭 필요한 감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불안의 증상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불안은 단순히 마음이 불안한 감정 상태, 요렇게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불안은 감정뿐만 아니라 정서에 더해서 인지적인 증상, 행동적인 증상, 그리고 신체 반응까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경험입니다. 생각하기 쉽게 우리가 다 경험해 봤을 만한 수능 시험 전날, 중요한 입시 전날, 회사 면접 전날, 그때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어떤 증상을 느끼셨을까요? 당연히 감정적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막 두렵거나 공포감까지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좀 길어지면 나도 모르게 예민해져서 짜증이 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는 요런 정도 있었다고 하면 그거에 더해서 이제 인지, 즉 생각적으로도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나 내일 완전 망치면 어떡하지? 내일 큰일 나면 어떡하지?
내가 완전 실패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지나치게 부정적인 결과만을 예측하게 된다거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걱정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때 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가 막 의식적으로 이 생각을 해야지 해서 나타나는 생각들은 아니고요. 대부분 자동적으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 자동사고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굉장히 순식간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고이기는 한데 감정이랑 행동에 굉장히 강력히 영향을 주고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름으로써 불안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인지적으로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행동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긴장을 해 가지고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을 막무가내로 막 피하려고 한다거나 어디에 막 의지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래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었던 일들을 전혀 못하게 되는 어떤 수행 능력의 저하 요런 행동적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몸도 함께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불안했을 때 떠올려 봐도 아마 동반됐던 크고 작은 신체 변화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 그림은 이제 불안 상태의 그림을 챗GPT가 표현한 건데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딱 봐도 굉장히 막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막 몸을 떠는 것 같기도 하고 땀을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막 얼굴이나 어깨 근육이 잔뜩 긴장돼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불안을 느끼게 되면 우리 몸속의 교감신경계라는 것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활성화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평소보다 극도로 흥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흔한 증상으로는 두근거림, 가슴이 빨리 뛰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가슴이 조이거나 답답해지는 가슴 압박감 증상을 느낄 수도 있고요. 막 과호흡이 오거나 숨이 차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손발이 떨리기도 하고 식은땀이 많이 나거나 땀 자체가 많아질 수도 있고요. 속이 막 울렁거리거나 설사나 복통이 있는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는 뭐 몸이 뻣뻣해지거나 온몸의 근육이 잔뜩 긴장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드물지 않게 어지럼증이나 두통 같은 신경학적 증상들이 동반되기도 해요. 이렇게 좀 불안으로 유발되는 신체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각 사람마다 이 불안을 느꼈을 때 주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다고 해서 요 증상은 무조건 나타난다, 요 증상은 무조건 나타나지 않는다, 요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신체적 증상만 주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불안을 느끼지 못했다 보니까 내가 신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두근거리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어지럽고 두통이 계속되는데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다른 과들의 검사를 계속 받게 됩니다. 물론 이런 신체 증상이 있을 때 기질적인 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는 받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 원인을 못 찾겠다, 요런 결과를 들으신다면 이 검사 결과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시고 검사를 반복하시기보다는 혹시 내 마음속에 어떤 힘든 심리 상태로 인해서 이런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요렇게 한 번쯤은 꼭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불안이 굉장히 복합적인 다양한 경험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서 불안의 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불안 자체는 사실 정상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그래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될 때 저희는 요거를 병적 불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정신과적으로 병적 불안 상태에 대해서 여러 진단 기준들이 세워져 있고요. 그 진단 기준들에 해당될 때 저희가 불안 장애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불안 장애 한 6-7가지 정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공황 장애도 요 불안 장애 범주에 포함돼서 저희가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 장애로 진단이 되면 이어서는 치료가 진행이 되어야겠죠. 불안 장애 치료 중에 아무래도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약물 치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물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약은 항우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제일 주되게 항우울제를 처방하게 되는데요. 불안 장애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우울한 게 아닌데, 나는 우울증이 아닌데 왜 항우울제를 먹나요? 하면서 의문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우울제는 사실 이름만 보면 꼭 우울증만 치료하는 약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우울 증상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불안 증상에 대한 효과도 매우 높게 나타나는 약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에는 항우울제가 꼭 중심약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요 항우울제는 드신다고 해서 뭐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항우울제가 적절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는 평균적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항우울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나한테 딱 맞는 항우울제가 각기 다르다 보니까 그 항우울제를 찾는 과정이 또 추가로 생기면서 그 효과를 보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불안한데 그 항우울제가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좀 조절을 해줄 수 있는 항불안제를 보조적으로 투여를 하게 됩니다. 이 항불안제는 우리가 공황장애에서 공황 발작이 있을 때 비상약으로 좀 복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 약으로도 좀 알려져 있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항우울제는 효과 나타나는데 굉장히 시간도 길게 걸리고 그냥 바로바로 효과 나타나는 항불안제만 먹으면 안 될까요? 요런 생각을 하게 되기 쉬운데요. 항불안제는 이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장점이 있고 사실 그렇게 나쁜 약은 아니에요. 하지만 항불안제는 상대적으로 좀 의존성, 내성, 중독성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물 치료를 일단 시작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불안이 좀 조절되고 하면 약을 줄여 나가고 끊어 나가고 해야 되는데 항불안제 같은 경우는 줄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우울제가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이라든지 뭐 발작 같은 단기간의 비상시 약으로만 항불안제를 처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항우울제, 항불안제 외에도 이제 베타 차단제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심장 관련한 약입니다. 정신과 약은 아니기는 한데 불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 증상들 중에서 심장 두근거림, 요 증상을 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함으로써 불안 증상도 좀 같이 좋아지게 해주는 약이고요. 우리가 발표 불안이 있을 때 발표 전에 복용하는 약으로 많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불안장애 치료에서는 항우울제를 내 증상에 맞게 잘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중심약으로 복용을 하면서 어떤 다른 불안 증상으로 단기간 좀 조절을 받아야 할 때 항불안제, 베타 차단제 요런 것들을 보조적으로 복용해 주신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게 처방받은 항우울제가 당장 효과가 없다고 해 가지고 항불안제만 골라 드시거나 아니면 항우울제를 그냥 자의 중단해 버리시게 되면 불안 자체가 적절하게 좀 조절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조절되지 않은 불안은 나중에 되면 더 큰 불안을 좀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 너무 조절되지 않게 커져 버린 상태에서는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처방 받으시는 약을 적절하게 잘 복용해 주시고 기대하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거나 뭐 약에 대한 불편한 점, 뭐 의문점이 생길 때는 스스로 판단해서 바로 끊거나 하지 마시고 꼭 처방해 주신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약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약물 치료만큼 빼놓을 수 없는 불안장애 치료 중에 하나가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인데요. 인지행동 치료는 정신과에서 진행하는 여러 정신 치료 중에 한 방법입니다. 불안장애에 되게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치료이고요. 그중에서도 공황장애에 좀 치료 효과가 높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요 치료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인지, 즉 생각이랑 행동을 같이 함께 바꿔 나가면서 진행하는 치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안은 감정 하나로만 설명할 수 없고 동반되는 뭐 신체 증상이라든지 인지적 증상이라든지 행동적 증상 요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요런 증상들은 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각각의 증상을 서로서로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불안한 감정이 생기면 신체 증상 같이 동반될 수 있죠. 그런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부정적 자동적 사고, 뭐 지나친 걱정 이런 것들이 악화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생각들이 악화되니까 뭐 이리저리 막 피하고 수행 능력도 저하되고 요런 행동적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이렇게 내가 계속 위축되는 어떤 행동적 문제를 보이면 그 상황 자체가 또 불안을 악화시킵니다. 이렇게 여러 불안의 증상들이 굉장히 상호작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지행동 치료는 이렇게 악순환 고리를 계속 돌고 있는 과정을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좀 중단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간은 한 번 할 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치료는 보통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고 짧게는 한 8회, 길게는 한 15회기 정도의 치료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 과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단계는 이제 불안에 대한 자기 이해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불안해지는지, 나는 불안할 때 어떤 신체 증상, 어떤 뭐 인지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요런 거를 정리를 해 보고 내 불안을 특히 더 유발하는 요인들을 좀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이제 불안에 너무 겁먹고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조절 가능한 어떤 상황으로 같이 인식을 해 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타겟으로 잡아서 치료해야 할지 정해보는 굉장히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이렇게 치료되어야 하는 병적 불안 증상이 좀 구체화가 되면요. 인지구조의 재구조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감정, 인지, 행동 요런 것이 다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생각과 감정이 서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는다라는 원리를 기반으로 한 치료예요. 이 중에서 이제 생각을 조금 교정해 봄으로써 감정을 조금 올라온 불안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는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 환자분들에게서 이제 불안이 딱 발생하면 이 공황 발작 때문에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내가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이런 인지적인 문제들이 막 생기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정적 사고 때문에 불안은 더 악화되겠죠. 그래서 이 인지구조의 재구조화 시간에는 이런 인지들을 조금 살펴보고 고쳐보는 거예요. 그 방법은 이제 그 생각들을 조금 명료화시키고 논리적으로 좀 따져보는 건데요. 막연하게 '아 큰일 날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건데 정말로 내가 공황 발작이 와서 아예 의식을 잃고 쓰러질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내가 평소 내가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이 공황 발작이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지, 혹시 내가 좀 해볼 만한 것은 어떤 게 있을지 요런 거를 찬찬히 같이 따져 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 내가 생각보다는 이런 건 할 수 있겠구나. 아 사실 공황 발작이 오면 막 숨이 차고 너무 힘들긴 하지만 정말 의식을 잃을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는구나.' 요런 것을 스스로 한번 따져 보면서 생각을 쪼끔씩 수정해 보게 되고요. 이런 인지 자체가 쪼끔씩 변화되면 불안할 때 떠오르는 자동적 사고 자체도 쪼끔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항상 내가 명확히 인지되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과정에서는 치료자랑 같이 나한테 주되게 떠오르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과정은 이완 훈련입니다. 불안 증상에서 방금 전에는 이제 감정과 인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타겟으로 치료가 진행이 됐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감정이랑 신체 증상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타겟으로 해서 진행하는 치료예요. 우리가 불안하면 막 두근거리고 숨도 차고 막 식은땀도 나고 하죠. 그런데 이제 불안해서 생기는 이런 신체 증상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이 신체 증상들에 놀라 가지고 더 불안이 가속화되고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악순환 고리를 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완 훈련을 함으로써 좀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은 불안 증상 자체를 꽤나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 훈련에는 이제 이완 훈련에는 호흡 훈련이랑 근육 이완 훈련 요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호흡 훈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식 호흡입니다. 여러 매체들에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쉽게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은 배로 숨을 쉰다. 가슴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배로 호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하기 쉽게 이제 가슴 쪽에 한쪽 손을 놓고 배꼽 위에 한쪽 손을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복식 호흡을 하려고 하면 배만 왔다 갔다 움직이게 숨을 쉬게 한다 요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슴 위에 올린 손은 움직이지 않고 배만 볼록해지게 숨을 한 4초 정도 천천히 충분히 들이마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배가 볼록하게 뛰어나오겠죠. 그 상태에서 이 배로 들어간 공기를 완전히 다 내뿜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배가 홀쭉해질 때까지 천천히 한 6에서 7초간 숨을 충분히 내뱉는 고런 과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천천한 복식 호흡으로 들숨과 날숨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연습은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요런 복식 호흡에 익숙해져 있지 않다가 불안이 왔을 때 갑자기 요거를 시도하게 되면은 오히려 적절하게 복식 호흡이 안 되고 흉식 호흡이 되면서 과호흡
오히려 숨이 더 찬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불안이 좀 많은 것 같다 또는 불안 장애를 이미 좀 앓고 있다라고 그런 분들은 이런 호흡 훈련을 복식호흡 평소에 연습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육 이완 훈련 같은 경우는요, 긴장이 잘 되는 몸의 근육들을 이완시키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 이 훈련 과정에서는 뭐 팔이라든지 다리, 몸통, 얼굴, 이렇게 몸의 전체 근육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요. 한 가지 예시로 이제 어깨 근육 훈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깨 근육은 사실 우리가 긴장될 때 굉장히 쉽게 같이 긴장하는 근육 중에 하나인데요. 이 어깨 근육의 이완과 어떤 긴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깨 자체를 귀까지 닿을 정도로 으쓱 요렇게 한껏 올리는 방식으로 긴장시킨 다음에 7초 정도를 강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이후 10초 동안에 천천히 이완하면서 완전히 이완된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건데요. 요 과정을 좀 반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렇게 되는 상태가 긴장 상태구나. 반대로 내가 충분히 요렇게까지 해야 이완 상태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몸과 생각이 다 인지를 하게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몸의 감각 자체가 좀 회복이 되게 되고요. 스스로 이제 근육 이완 상태를 계속 만들게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이제 호흡 훈련, 이완 훈련은 신체 증상들을 조절함으로써 이제 불안 증상을 조금씩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훈련이었습니다. 따라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냥 평상시에 별로 할 일 없을 때 해보기가 되게 좋아서 조금 불안이 있으시다 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노출 훈련입니다. 불안장애 환자분들을 보면 이제 불안한 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불안해지는 상황을 막 회피하려고 해요. 그냥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기려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회피를 하게 되면요. 당장에는 내가 불안한 거에서 벗어났다. 그런 안도감을 느끼실지 몰라도 이게 장기화가 되면 내가 못하게 되는 게 너무 많아지고 내가 한번 피했던 것이 더 크게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에 불안을 더 악화시키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출 훈련은 내가 평소에 두렵고 힘들게 느끼는 상황을 좀 안전한 방식으로 마주하게 함으로써 생각보다 괜찮네. 요 정도는 불안하지 않네. 요렇게 몸과 마음이 좀 인지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탈 때 굉장히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바로 막 지하철에 도전하기보다는 역 앞에까지만 가보고 역 앞에까지 가는 게 괜찮아지면 플랫폼 정도까지만 가보고 거기도 또 괜찮아지면 한 정거장 정도만 이동해 보고 요렇게 점점 지하철을 타는 것에 대해서 몸과 마음이 덜 불안하게 조금 익숙해지게 좀 더 편해지게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피하지 않고 좀 무난하게 해낼 수 있는 상황들이 늘어나게 되면요. 자신감도 생기고 전반적인 불안 자체도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트레스 조절이라든지 생활 패턴 정비, 식사, 수면, 운동 습관 개선 요런 것들이 인지행동 치료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행동 치료는 단순한 상담을 넘어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불안 관리 기술을 배운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시간에 설명을 드리느라고 좀 큼직한 부분만 요약을 해서 정리를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나한테 특히 효과적인 일부만 적용해 볼 수도 있고, 모든 과정을 치료자 선생님하고 함께 좀 더 심도 깊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이 인지행동 치료는 효과에 대해서 입증이 많이 된 치료여서요. 꼭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해 보면은 이제 오늘은 불안에 대한 기본 이해를 시작으로 그것에 대한 구체적 증상들을 좀 꼼꼼히 살펴봤고요. 조절해 볼 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참 불안이라는 것은 누구나한테 되게 자주 찾아오고 힘들 수도 있는 증상인데 살아가는 데 중요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이게 강해졌을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조절을 잘 해 주어야 해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불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잘 조절될 수 있으니까요. 불안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피하거나 그냥 없애려고만 하지 마시고 요 불안 증상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고 이 불안을 어느 정도는 좀 안고 가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자. 요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정신과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수월한 과정을 거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란 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걱정과 불안이 많은 사람에게 대해야 할 언어 습관이나 자세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때 그걸 잠재우는 태도나 화법이 궁금합니다. 어 그러게요. 쉽지 않은 어떤 상황이죠. 앞에 사람이 너무 불안해해요. 근데 나는 그걸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사실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요법으로 한마디를 한다고 그 사람 불안이 갑자기 다 가라앉고 그러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는지, 어떻게 불안한지 일단은 충분히 그 사람의 상태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상당히 좀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되게 도와주고 싶고 그 불안을 어느 정도는 내가 같이 좀 나눠주고 싶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마음 자체가 분명히 또 전달될 거기 때문에 나도 참 그런 불안이 힘들어 보인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해 주시면서 내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EKF 님께서 "요즘 안정액이라는 일반 의약품 광고를 많이 하던데 원리가 뭐고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요렇게 질문을 해 주셨어요. 네. 안정액 이제 약국에서 많이 팔고 있죠. 그래서 제 진료를 오시는 분들도 이제 "안정액을 좀 먹고 왔다."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이게 이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처방약은 아니기 때문에 원리 자체가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무조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게 실제로 이 안정액을 보조적으로 좀 드시면서 어느 정도 '내가 급할 때는 도움을 많이 받았다.' 요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 의약품이라고 뭐 어떻게 딱 '이거는 효과가 무조건 있다. 안 좋다.' 요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나한테 효과가 있으면 뭐 일부 드셔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지만 사실 요렇게 일반 안정액까지 찾게 되는 상황이면 우선은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티슈 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걱정이 많고 불안한 상상을 많이 하는 건 고칠 수 있는 성격으로 봐야 할까요? 고칠 수 없는 타고난 기질로 봐야 할까요?" 요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걱정이 많이 들고 불안한 상상을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참 의도한 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많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성향적인 부분도 분명 있을 수는 있지만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많이 올라오시는 성향 경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면담 치료를 통해서 그런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내가 얼마나 좀 지나친지, 얼마나 좀 자주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보고 좀 교정해보는 것이 치료 실제로 과정에 있으니까요. 한번 시도해보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없는 타고난 기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서 너무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오히려 불안에 사로잡히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교정 가능하니까 한번 치료를 시작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웨이님께서 이제 불안 걱정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부자들은 걱정 없겠죠? 요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글쎄요. 저는 불안이나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안은 살아가는데 되게 필요한 감정이기도 해요. 이 불안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약한 불안을 어느 정도 느끼기 때문에 더 뭔가 성취할 수도 있고 뭔가 준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높은 성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큰 불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불안한가? 나만 이렇게 걱정이 많은가?' 생각하실 거는 없고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내가 굉장히 평온하게 보고 있는 저 사람도 어느 정도의 불안은 다 갖고 갈 것이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도비님께서 디아제팜 5ml도 수면 효과가 있나요? 요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디아제팜을 드시는 걸로 봐서는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디아제팜은 아까 말씀드렸던 항불안제 중에 하나입니다. 항불안제 중에 하나라서 이제 불안을 좀 가라앉히면서 이게 안정 효과를 내기 때문에 수면 효과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요 항불안제 같은 경우는 약간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서 가능하다면 조금 수면 효과에 도움이 되는 다른 정신과 약을 좀 병행하거나 교체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조현병 환자분이라고 하시고요. 요즘 이비인후과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숨 쉬고 있는데 숨이 막힌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어서 선생님께 말하니 불안해서 그렇다는데 로라제팜을 필요할 때 먹으라고 처방 주셨는데요. 매일 증상이 나타나서 매일 먹고 있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요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질적인 문제가 없이 뭔가 심리적인 상태로 숨이 좀 막히는 증상이 있는 걸로 이비인후과 선생님도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단기간에 증상이 조금 끝날 것 같으면 로라제팜을 드시는 것도, 이제 로라제팜도 아까 말씀드렸던 항불안제 중에 하나거든요. 로라제팜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이것도 너무 장기화가 되면 의존성이 생길 수가 있어서 진료받으시는 정신과 병원이 있다면 거기 선생님께 요런 증상으로 로라제팜을 먹고 있다. 요거 계속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은 이 불안을 조금 조절해 줄 수 있는 항우울제를 추가로 좀 받을 수 있을지 꼭 상의를 드려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로라제팜은 길게는 1달, 2달 정도는 드실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갖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우려를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도비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요. 환절기 불안이 심해질 때는 어떤 약이 효과가 좋나요? 우울, 불안, 강박이 번갈아 가며 생깁니다. 불안할 때 NDRI 계열 의학도 효과가 있나요? 요렇게 말씀 주셨어요. NDRI 계열까지 말씀 주시는 걸로 봐선 이제 항우울제 종류를 굉장히 많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NDRI 계열 의학 그 약물도 효과가 있고요. 뭐 환절기 불안이 특히 심해질 때 어떤 약이 더 좋다. 요렇게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항우울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기전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뭐 불안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효과가 있다 요런 약품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한 반응하는 것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이 약을 썼을 때 불안이 싹 잡히고 그런데 그 약을 또 다른 환자분들이 드셨을 때는 또 불안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약을 시도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한테 제일 맞는 약을 미리 딱 결정해서 그것만 시도해 보기보다는 일단은 제일 가능성이 높은 약을 한번 시도해 보고 좀 효과가 미비하다 싶으시면 좀 바꿔서 나한테 맞는 약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도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무대 발표 공포증이 있는데 오르기 전에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청심환은 효과가 없더라고요. 요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좀 발표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좀 흔하게 처방하는 것은 아까 약물 설명에서 베타 차단제를 좀 드리는 편입니다. 이게 정신과 약은 아니긴 한데 평소에는 너무 괜찮은데 정말 발표 불안만 약하게 거의 1년에 막 한두 번 정도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발표 전에 좀 드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이런 증상이 너무 반복되거나 아주 뭐 작은 회의나 아니면 내가 무대에 설 일이 굉장히 많은 분이시라면은 그냥 계속 필요시약으로 드시기보다는 좀 항우울제 같은 정규약을 소량 이렇게 유지하시면서 전반적인 불안을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권태호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불안증 신체적 증상이 고혈압 증상과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비교할 수 있나요? 고혈압 증상하고 비슷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불안 증상은 막 어지럽기도 하고 막 갑자기 혈압 오르는 것처럼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증상 자체만으로는 구분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겠죠. 이제 고혈압이 계속 좀 높으신 분들은 이게 뭐 내 상황이나 내 정서적 상태랑 무관하게 계속 혈압이 높게 나타나고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도 갑자기 좀 혈압이 오르기도 하고 요런데 이제 불안 신체 증상은 뭔가 내가 불안한 상황을 마주했거나 불안한 감정을 확 느꼈거나 할 때 신체 증상이 좀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앞뒤 전후 상황을 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니전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병적인 불안과 일반적으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불안의 구분 기준점이 있을까요? 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하고 좀 명확하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거를 어떤 딱 기준점을 다 잡아서 구분하기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발표를 하는데 조금 긴장되고 불안했다. 근데 발표를 하니까 좀 편안해졌다. 아니면 내가 막 스트레스 상황에서 약간 두근거림이나 불안이 있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좀 지나가니까 괜찮아졌다. 요 정도는 사실 거의 일반적으로 누구나 느끼는 수준의 불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올라온 불안이 너무 길게 지속되거나 너무 강화돼서 주변 사람들도 왜 이렇게 불안해해? 뭔가 힘든 거 있어? 요렇게 제3자가 봤을 때도 힘들어 보이거나 나 스스로도 이 불안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고 어떤 일상생활 유지 자체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요거를 병적 불안이라고 하고요. 요 기준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불안을 느끼는데 어느 정도 생활을 다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정상 범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이 불안 때문에 뭔가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병적 불안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정신과에서 정확하게 좀 진단을 받아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권태호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항우울제 약 사용하는 그러니까 SSRI를 천천히 끊으면 브레인 잽스나 불안, 우울,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오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환자분들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SSRI가 이제 항우울제 중에 대표적인 약 중 하나인데요. 요거를 사실은 증상이 많이 심할 때 천천히 증량을 해가지고 이제 치료 효과를 보게 되면 줄여나가고 결과적으로는 좀 끊는 시도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런 감량 과정에서 뭔가 꼭 저런 브레인 잽스뿐만 아니라 약간 불편한 증상 또는 불안이 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약을 감량하는 과정에서요. 네,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뭐 끊는 거를 바로 이제 다시 확 재증량을 할 수는 없고요. 요 증상에 내가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약으로 증상이 조절됐다 보니까 약이 끊어지고 줄어들게 되면 증상이 다시 올라올 수 있기는 한데요. 그 상황에서 또 적응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약간 증상이 올라왔다가 다시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경과를 보면서 점점 더 줄여나갈지 아니면은 다시 조금 올려야 되는 상황인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슬라임 님이 실습생 때 사회초년이라 못 모르고 말도 못하고 선임에 다 덮어쓴 게 생각나서 우울한데 어떻게 감정을 달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유, 너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참 이렇게 힘든 기억들이 이제 나도 모르게 나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떠올라서 막 우울하고 뭐 불안하고 요런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사실 요거를 해소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한테 좀 얘기를 하거나 뭐 친구랑 그냥 뒷담화 하듯이 얘기를 하면서 풀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거나 하면서 이제 내 감정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좀 약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은 이게 너무 큰일처럼 느껴지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우울할 수 있지만 이런저런 또 살아가면서 좋은 감정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감정들이 조금씩 밀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스스로 조금 잘 안 되면 간단하게 정신과 상담 치료나 뭐 인지행동 치료 요런 게 사실 우울증 인지행동 치료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한 요 정도의 경험이라면 우선은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해 주시고 내 스스로 사실 뭐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아니라면 내 스스로 나를 칭찬해 주시고 수고했다. 그거는 선임이 너무했다. 내가 잘했다. 요렇게 스스로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도리 님이 청소년 시절에 사회공포증 진단을 받았는데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은 좀 그래서요. 지금 50살인데 사회공포증 약이 따로 있는지요? 발표, 청중, 대인공포가 여전히 괴롭히는데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부터 사회공포증이 있었는데 50세까지 치료를 안 받고 지내오셨으면 이게 제대로 조절이 좀 안 됐고 그렇게 나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 사회공포를 느낀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사실 되게 불안하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를 권유드려요. 그래서 지금에서라도 내가 약을 먹고 요 정도 조절이 되면 예전에는 무조건 너무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내가 좀 견딜만 하구나. 내가 좀 할 수 있구나.
요런 자신감을 지금에서라도 좀 가져보는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을 한번 시작해 보는 걸 권유드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약 안 먹고 버텼는데 이제 와서 약을 시작하면 괜히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요렇게 또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또 단기적으로 잘 조절되면 약을 수월하게 끊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한번 약물 치료나 정신 치료를 시도를 해 보시고 한번 증상의 호전을 경험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음으로 고부토리 님께서 "선생님, 저는 죽음과 마주하는 트라우마 같이 너무 잊혀지지 않는 경험을 통해서 큰 사고와 그로 인한 평생 갖고 가는 후유증 이런 걸로 이제 불교교리 해탈까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관념이나 마인드와 자세로 살아가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상황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현대 과학이 두려움에 대해서 훌륭한 인식과 방법을 찾아놓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는 참 무조건 누구나 마주할 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수월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신과적으로도 여러 정신치료 기법들이 좀 개발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라든지 지금의 내 상황에 좀 집중하고 요것을 좀 그대로 받아들인다든지,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것과 좀 같이 복합해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명쾌한 어떤 딱 해결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내가 받아들일 것은 적당히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가 감당이 안 될 때는 주변 사람 또는 정신과의 어떤 도움이나 조언도 받아보고, 조금 열린 마음, 조금 여유로운 마음, 요런 것이 일단은 제일 첫 단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권태호 님입니다. 임의적으로 끊으면 중단 증상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나요? 네, 요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약물을 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이 되게 되면 갑자기 불안이 확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전혀 없었던 증상이 비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증상이 다양하고 좀 종잡을 수가 없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약을 끊는 것은 좀 지양하시고, 너무 끊고 싶으면 사실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되거든요. "나는 약을 좀 끊고 싶다." 그러면 분명히 단계적으로 잘 줄여나가는 방법을 말씀 주실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서 약은 중단해 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연하고 힘들게 느끼는 불안 증상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